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희 그 8주간의 약속이라고 해서 독립영화, 한국 독립영화가 전체 스크린에서 차지하는 그 스크린 비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저희가 영화관에 걸려있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 한번 관객분들이랑 이제 대화하는 자리도 이렇게 갖고 또그 독립영화 감독들끼리 GV를 서로 해주면서 한번 그런 좀 관람을 독려하는 그런 캠페인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딜리버리라는 작품 연출한 감독인데요. 오늘 박이용 감독님 모시고 한번 관객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침바다 발매인 감독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처음 이제 모더레이터를 오늘 맡아보게 된 거여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한번 용감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관객으로 이 영화를 참 뭐랄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일단 재미있고 그리고 장력 있고 또 배우님들의 연기와 이런 것들이 참 잘 만들어진 영화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출을 저도 이제 단편 영화 한 편을 해본 입장에서 감독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분 단위로 거의 쪼개가면서 이제 메모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관객분들과 얘기 나눈 건 좀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감독님이랑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던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독님이 이제 전작품인 그 불도저를 탄 소녀라는 영화도 찍으셨는데 보험 사기 3부작을 혹시 찍으실 예정이신가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먼저 이 시나리오가 제가 처음으로 쓴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불도저 탄 소녀가 그 다음에 쓴 건데 이걸 써놓고선 한 1년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정 반대되는 걸 좀 가져와서 해볼까 해서 나이든 주인공이 아니라 젊은 여자 주인공의 바닷가 이야기를 이렇게 뭐 도시로 쭉 끌고 들어오고 이런 걸 했는데 근데 메인이 되는 주요 사건인 그 보험과 관련된 거는 그냥 갖고 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두 개의 영화가 조금 비슷한 걸 공유하기는 했는데 더는 관심은 없습니다. 보험. 네, 이게 저도 이제 불도저를 탄 소녀도 봤는데 뭐 여기 많은 분들도 더 보셨겠지만 정말 두 영화가 다 이제 멱살 잡고 캐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면 영화를. 그래서 이게 감독님이 가진 어떤 그러니까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좀 미숙해서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절의 고도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난 이렇게는 못 만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무 다 조용조용하고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꽉 잡고선 가는 이야기 그런 거가 이제 고스란히 하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그
그 긴장 제가 보다가 중간에 핸드폰 보게 되는 영화를 싫어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간에 관객의 그 관심을 끝까지 좀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이제 풀어줘도 완전히 풀어주지 않고 이제 잡아서 확 끌어야 될 때는 또 확 끌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까지는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좀 그런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좀 더 실력이 좋아지면 아마 좀 이렇게 여유롭게 볼 수 있으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걸 써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시나리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불도저가 사실은 불도저를 탄 소녀가 좀 감독님에게는 두 번째 작품이었고 사실은 이게 아침바다가 더 먼저 시작된 작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 분명히 어떤 장르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비밀과 얽힌 뭔가 아이러니가 제가 이제 불도저를 탄 소녀도 좋아하지만 아침바다에서는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불도저를 탄 소녀에서는 그 관객들에게도 그 비밀이 정확하게 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일단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조금씩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이제 주인공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가고 같이 이제 주인공의 시점에서 가게 되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15분 안에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사건이 다 일어나고 관객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근데 막상 그 허술한 이 사기극에 저 제외되어 있던 이 팔레와 이제 와이프의 그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아이러니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감정적인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느껴지게 되고 근데 시나리오를 쓰실 때 어떠셨어요? 두 작품이 어떤 게 더 어려우셨어요? 쓰실 때? 근데 아마 이제 하려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다르긴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관객이 이게 영화를 경험하는 식으로 좀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양쪽 다 보여주고선 그리고선 막 이렇게 그 서스펜스를 막 몰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뭔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 주인공과 같이 동시에 그걸 보고 같이 놀라면서 그러면서 따라가는 유로 이제 불도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아침바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여주려고 한 게 그가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그 사기 행각 자체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떠나게 만든 그 공간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됐죠. 뭐 일단 그 미스테리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가 맨 처음에 쓴 시나리오는 이거랑 좀 달랐어요.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약간 미스테리하고 이런 구조 약간 불도저 비슷하게 시간 순서도 막 엉켜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빨리 그냥 그런 건 다 오픈해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조가 좀 다르게 됐죠. 뭐 둘 다 근데 처음 해본 그런 시도들이라 다 어려웠어요.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가 더 저는 뭔가 좋았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뭔가 더 힘이 그러니까 약간 고수의 그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점점 더 고수가 되어가시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불도저와 이제 그 두 영화 두 개 다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신 거지만 그래서 좀 더 원숙해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
이 작품이 먼저였다고 감독님에게는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정말 뭐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이렇게 다뤄야 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고루고루 그 수준 이상 올라와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정말 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역시 눈에 띄는 거는 배우님들의 연기. 예, 주연 배우님들은 물론이고 조단역으로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정말 이 공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력도 좋을 뿐더러 캐스팅 공을 많이 들이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제 그 판례가 이제 밤에 뭐 일찍 그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해경들과 어민들을 보고 그 좀 더 수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 그 옆에 서 있는 또 어부분이 이제 아마 외국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연기를 또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감독님이 뭔가 심어 놓으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캐스팅이 이제 조단역 배우분들을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출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여기 나오는 조연,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임순경 아니면 고경이 뭐 이렇게 경이나 뭐그 횟집 사장 뭐 이런 분들 다 해서 뭐 거의 웬만한 영화에서 주연급 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다.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인맥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이전 작품에서 같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게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떠나려는 사람이 생기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만나게 되는 사람, 판례가 만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영란이 만나게 되는 사람, 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기가 비면 이제 안 되는 영화였고, 그래서 가능한 보통은 잘 안 해주시는데 이제 가서 부탁드리고 했어요. 근데 아마도 모든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흔쾌히 해주신 거는 시나리오를 좀 마음에 들어 하셨었고, 그 시나리오가 그냥 단순히 그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왠지 자꾸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뭔가 그런 거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좀 함께 해주셨죠 분들이. 그래서 그 연기 디렉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외국인 배우는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 운도 되게 커요. 뭐 예를 들면 이 배우분들한테 제가 되게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지 않았는데도 어쨌든 시나리오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하고 계시니까 자기 역할에 대해서 되게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몇 마디 안 해도 다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연기 연출을 뭐 어떻게 막 애썼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배우를 잘 캐스팅한 덕을 본 것 같아요. 정말 복이 많으신 감독님이 아닐까. 캐스팅이 참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뭔가 무섭긴 하지만 저 영국이 이제 돈을 꺼내잖아요. 돈 3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막 꼬질꼬질하게 그 바닷바람에 젖어 있는 그 돈의 느낌이나 막 이런 것들도 참 좋았는데, 네, 제가 좋았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조금 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이 공간,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떠나거나 혹은 떠날 수 없어서 머무르고 있는 그 공간이 하나의 등장인물처럼 영화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거 이제 뭘 갖고 시나리오를 쓸까 데뷔 이제 이걸로 데뷔를 할 건데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그 그냥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죠. 저는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그 지방에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산소 같은 데 가다가 보이는 그런 마을에 사시는 분들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까 사실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던 차에 그걸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떠나려는 사람을 하나 상정하게 되면 이제 거기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모아졌죠. 그러면은 태어나셔서 계속 서울에서만 사셨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바다를 제가 이제 뭐 영화를 봤을 때 분명히 그 또 이 공간 그리고 여기 이 어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셨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것들은 처음 구상은 이제 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고 이게 조금 그러다가 이거 내가 전혀 모르는 거라 이거 완전히 붕 뜨겠는데 싶어서 이제 바로 그 2008년에 처음 시나리오 쓸 때 그 동해안을 한번 쭉 훑었죠. 한 15일 정도 걸리면서 차로 지도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길이 난 모든 곳을 다 훑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모든 동해안 모든 마을을 마치 대동여지도 그리듯이 모든 사진을 찍고 7번 국도 타고 이렇게 아니 국도도 안 돼요. 국도도 안 가셨어요? 그 7번 국도도 이미 바다에서 멀어진 곳이 꽤 많아서 그 바다 마을길을 따라서 쭉 가면서 자료를 꽤 많이 모았고 그때 좀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죠. 그리고선 이제 최종고 내고 이제 현장 그게 그 시나리오가 그 다음에 마치 될 것처럼 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현장 하면서 또 15일 정도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한 번 더 봤고 22년에 최종적으로 수정할 때 마지막으로 또 보고 이제 그 부분들을 더 반영하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45일 정도 다 해서 바닷가에서 있었네요. 그러면은 그 바닷마을 다니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그 느낌을 그때 채집을 하셔서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영화에 담아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만남이라든가 어떤 사건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 조사하시던 중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이제 새벽에는 차 대고선 이제 나오시는 분들 뭐 하나 이제 차 안에서 숨어서 보고 할 때 이제 쓱 가서 이제 보고 하다가 이제 동이 트면 그 새벽에 진짜 약간 정조직처럼 나와서 일들을 하세요. 막 우르르 나와서 와 갔다가 이게 아니라 한 분 나와서 가고 한 15분 있다가 또 한 분 나와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0시, 9시쯤 되면 그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그곳에 이렇게 하나둘 오셔서 이렇게 그물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이 되게 뭐랄까 굉장히 막 쭈글쭈글 하면서도 막 여기저기 다 굳은 살이 배어 있는 그 손으로 이 그물을 여기도 이제 나오죠 중간에 그 그물 정리하는 모습.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분께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여쭤봤어요. 뭐 자식분들은 뭐 하시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툭툭 대답을 해주시고 뭐 넌 어디서 왔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툭툭 대답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분의 그 말투라던가 저한테 대답해주시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영국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꽤 됐죠. 네, 어촌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말들을 주고받는구나 하는 건 그때 이제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해가 되네요. 뭔가 그 마지막에 영국과 판례가 나누는 그 명대사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그런 감성이 뭔가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감성도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해가 되는 그런, 네, 얘기시네요. 이 영화에서 이제 연기해주신 또 주연 배우님들 네 분에 대해서도 또 관객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조금 이렇게 받아보고 또 다시 제가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뭐 여쭤보시고 싶으신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드릴 건 없지만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독님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카카오 죄송합니다. 네, 질문을 지금 한 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좀 읽어볼게요. 시골 인심이란 말은 신화가 되고 촌 지역도 자본의 논리에 잠식된 현실을 공동묘지라 표현된 영화 속 어촌 마을을 통해 본 듯합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긍정적인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 하나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어서 이제 같은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심리적 피해를 입은 판례와 영란 이상으로 큰 피해를 당한 인물의 2차례 물리적 폭력을 당한 최씨, 박원상 배우님, 최씨였습니다. 영란을 비유하다가 맞고 아마도 경찰의 눈을 돌리려 또 맞은 듯한데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닌 건 아니었어서 글쎄 제 눈에 들어왔던 건 특히나 그 2022년의 마지막으로 갔을 때에 눈에 들어왔던 건 훨씬 더 그 전보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여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진짜 마지막에 느낀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그것 때문에 시나리오를 많이 고치게 된 것도 있는데 분명히 일꾼과 일꾼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가족임이 명확한데에도 이들 사이에 거의 아무런 대화가 없고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돼서 존재하는 그런 되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 차례 그 이주 여성들이 있는 곳에서 받았죠.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마을이 싫어서 떠난다면 이 다 돈돈돈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서로 섞이지 못하고 내 아내가 섞이지 못하는 이런 거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시나리오에 반영하게 됐고 최씨 형락은 제 대학교 선배의 이름입니다. 약간 좀 그렇게 좀 덥수룩하니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저 사람 언젠가 한번 영화에다 써먹어야지 했다가 제목 이름만 이제 가져왔는데 글쎄요 불쌍하죠. 네. 원래는 어쨌든 이 마을에 막 균열을 일으키는 인물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누군가가 꼭 필요했고 그러면서 설정이 된 캐릭터였었죠. 뭐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지만 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보시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형락이 떠난 스토리는 되게 명확하게 초반에 등장이 해요. 그 말을 하면서 뭐 예전에 배 감척 사업이란 이게 어촌에서는 감척 사업이란 걸 해요. 배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어획물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배를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배의 숫자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거 할 때 어민들이 보통 당합을 해요. 배의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런 거를 주도했던 청년 회장이었는데 제일 배 가격이 높아지고 뭔가 투쟁의 의지가 높아졌을 때쯤 자기 배만 탁 팔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만 노리고 하고 떠난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는 다 아주 배신자. 그것이 이제 초반에 영국이랑 용수랑 나누는 대화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는 거였죠. 뭐 그 폭력은 글쎄요,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초반에 들어갔던 그 중반에 그 묶어놓고 때리는 건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어떤 뭐랄까 시선이랄까 이것은 결국은 용수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형락이 먼저 그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등을 쳐먹고 떠나는 사람이 형락이라면 이곳이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기를 치고 떠나는 게 용수인 거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용수의 미래가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니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좀 관객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에 이제 형락이란 캐릭터를 좀 구성하게 됐습니다. 불쌍하죠. 네. 이게 저도 여러 번 보면서 발견한 건데 초반에 이게 그냥 바다를 소개하는 뭐 관객분들께서도 여기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바다가 나오고 갈매기가 나오고 아침바다 갈매기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오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보시면은 제일 처음 나온 공간들이 다 영국의 집, 그다음 팔레의 집, 그다음 덕장 뭐 이런 순서로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기해 주신 그런 최씨도 어느 최씨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하고 지나갈 때 다 담겨 있어요 거의. 네, 아직 한 번밖에 안 보신 분들은 네, 또 여러 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 박원상 배우님의 그 정말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감독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바람을 담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인생이 너무 그렇게 힘들고 고된 거를 대신해주거나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바람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팔레가 고스톱을 치고 같이 그럼 대사 후 다시 고개 돌린 팔레의 얼굴에서 저는 팔레의 얼굴에서 찰나의 희미한 미소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디렉이 있으셨던 걸까요? 하고 콘티 사진까지 올려주셨네요. 네. 뭐라고 써있나요? 콘티가 제가 지금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데 고스톱판으로 고개 돌린 발레의 얼굴하고 그림에는 이 미소 짓지 않고 계시거든요. 약간 타짜 같은 얼굴 안 되시는데 그 장면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한숨을 크게 내쉬세요. 뭐 이제 자기 할 일이 끝났다라는 느낌이었고, 뭐랄까 그 장면을 빼자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 편집본 이제 리뷰하고 코멘트하면서 그 장면 없이 팔레가 그렇게 하고 이제 어쨌든 영국의 이야기니까 영국이 이렇게 멀어지는 걸로 끝을 내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넣고 싶었죠. 어쨌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팔레가 여기서 깔깔깔 웃으면서 막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팔레의 마음은 뭘까? 그들을 떠나 보냈다고 해서 와 그래 같이 그럼 나 모르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팔레는 어떤 마음일까? 팔레에게 온전히 그녀의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컷이 있었으면 좋겠었고 그래서 그 장면을 썼죠. 그게 글쎄요 되게 희한하게 뭐 나중에 뭐 OTT나 뭐 이런 데 나오면 한번 다시 보시면 전혀 웃고 있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 무표정한 표정을 어떤 분들은 웃는 걸로 보시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숨을 크게 내쉬는 걸 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마 배우가 이게 후반부에 촬영 후반부에 있었던 촬영입니다. 실제 촬영 일자들 중에 거의 맨 후반부에 있었던 촬영이고 저로서도 워낙에나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있는 장면들이었어서 중반부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반부로 배치해 놓은 상태였고 이 장면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는 뭐랄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게 없어요. 그냥 시나리오에 있는 거대로 이렇게 하고 같이 하고 됐네 그럼 하는 그것을 알아서 해주셨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린 디렉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판례의 마음이었죠. 그 표정은. 네. 정말 이 영화의 명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제가 궁금한 걸 또 여쭤보자면 그렇게 이 영화에서 뭔가 두 인물이 충돌하면서 또 중요했던 장면 하나가 팔레랑 영란의 그 이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팔레가 막 무릎을 꿇고 아픈 몸으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찍으실 때는 어느 쪽을 먼저 찍으셨어요? 투샷을 먼저 찍었죠. 일단은 무조건 넓은 거부터. 그래서 둘이 이제 영란이 제일 먼저 찍은 거는 영란이가 이제 된장찌개 끓여놓고 와서 이제 둘이 마주 보고선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뺨 맞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를 제일 먼저 찍었고 그리고 뭐 이 영화에서 만약에 판례가 나오면 항상 판례를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체력적으로도 제일 좀 힘이 많이 드셨고 무엇보다 다른 배우분들은 여러 가지 제가 뭐 좀 디렉션을 주고 뭐 이렇게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할 수 있었는데 판례는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할 걸 다 알고 계셨고 특별한 디렉션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찍어서 딱 어떤 중심을 잡아놓고 다른 분들을 좀 맞추는 방향으로 찍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란 그 역할을 해주신 카작 배우님도 정말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감정 연기를 배우가 이제 할 때는 이렇게 그 감독에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그 부분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배에서 촬영한 씬들이 꽤 있던데 힘들지 않았는지 모니터링은 어디서 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배를 타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딱 그 출항 나가서 영국이 이제 사고를 당할 때 그때 파도가 거의 중지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스크린 뭐 넘어올 것 것처럼 올라오잖아요. 파도가 너울이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네, 대답 한번 어떻게 촬영 모니터 어디서 하셨는지. 그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회차 촬영에서 28회차 촬영이었고 그 용수가 빠지는 장면 그 날씨 때문에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선 날씨 맞춰서 이제 들어가서 찍었고요. 그렇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3번 그 항구 밖으로 배를 띄웠죠. 근데 그 저의 이제 동기 촬영 감독 상업영화 촬영 감독님들이 절대 배를 바다에 띄우지 말아라. 배를 바다에 띄우는 순간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아무것도 못 찍고 시간만 가고 막 그럴 거다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막 이렇게 좀 날거 같은 그런 모습을 하려면 나가서 찍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뭐 우리 버젯 영화의 그 제작비 여건에서는 이게 더 싸요. 그냥 배를 막 무트로 올려가지고 막 CG 막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여러 가지 요건상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배는 이제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승선 인원 제한이 있어요. 6명. 6명밖에 못 타는 배니까 주연 배우 하나 그리고 촬영 감독님과 반드시 필요한 촬영 퍼스트 이렇게 셋 타고 나면 이제 둘 남죠. 셋 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배를 운전해 주시는 선장님, 그리고 한 분은 또 제작팀 이제 그 전체 이걸 하는 제작팀 그리고 이제 저 혼자만 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슬레이트 치고 마이크 이렇게 대고 있고 녹음 버튼 누르고 그리고선 모니터 보면서 액션 외쳤다가 컷하면 슬레이트 치고 이거를 이제 혼자 막 단편 영화 찍듯이 그 배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다 진행했고요. 첫날은 좀 대비를 많이 해서 막 큐미트 붙이고 멀미약 먹고 막 이래서 별거 아닌데 싶었는데 첫날은 진짜 괜찮았어요. 그 첫날 찍은 장면은 뭐 그 형랑이랑 회 먹으면서 뭐 할머니 뭐 보험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잔잔할 때 찍었고 이제 둘째 날 찍을 때 조금 뭐 이상한데 싶은 게 선장님이 오늘은 조금 파도가 있어 그래서 근데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심했죠. 그래서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근데 마지막에 그 용수 빠질 때 장면 찍을 때는 정말 너무 멀미를 많이 했어서 저 혼자 다른 분들은 이상하게 하나도 안 했고 아마 제가 모니터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멀미를 많이 해서 한 1시간 반 찍고 막 몸에 마비 같은 게 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한 30분 땅에서 쉬었다가 또 1시간 반 찍고 또 30분 쉬었다가 이렇게 그렇게 6번을 정말 지옥을 경험할 거라고 했는데 지옥을 경험만 하고 찍었죠. 그것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 와가지고 바다를 거의 못 봤어요. 촬영 끝나고 한 6개월 바다가 이렇게 나타나면 눈을 밑으로 깔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게 날씨를 이제 제작하실 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촬영 계획을 세우실 때 날씨를 분명히 참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파도가 좀 일부러 높은 날을 골라서 나가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미친 짓을 해야죠. 그건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찍을 수 있는 날이 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이제 그 선장님이 주세요 그거를 이날 정도 찍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스텝 스케줄이랑 다 맞춰서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날의 파도는 예보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이제 아침에 배를 띄워봐야 되는 거예요. 배를 띄워봤는데 오늘은 조금 힘들겠는데 싶으면 이제 진짜 그날은 우리는 죽는 날이고 그 선장님은 조금 힘든 날이죠. 근데 선장님은 일을 하시는 시간이 기껏해야 하루에 한 2시간 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오고 저는 이제 12시간을 거기서 찍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계속 누적이 됐던 거죠. 네, 그 작은 배일수록 더 많이 흔들리거든요. 큰 배는 파도가 뭐 3m 넘어가도 크게 안 흔들리는데 작은 배 탈수록 고생인데 이게 중간에 뭐 대사로도 나오지만 배 이름이 나경 맞나요? 나경하고 제 한국 이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크지 않은 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6인 뭐 이렇게 한 승선하는 배니까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3관왕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재님, 양희경 배우님의 첫 주연작이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윤주상 배우님을 포함한 너무나 훌륭한 배우님들과의 작업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카작 배우님 연기도 인상적이었는데 캐스팅 비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이런 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감독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주문을 탁 하면 그것을 그대로 해내는 배우와 같이 일하는 건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뭐 했을 때 뭐 특히 팔레가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하셨을 때 그거는 조금 너무 뭐랄까 너무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거의 오케이가 바로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뭔가를 만들어가지 않고도 이제 있는 것을 구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게 감독으로서는 좀 재미가 있는 작업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였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인물이었어요. 워낙에나 이 영국이 과연 이 영화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실제로 촬영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여차 삐끗하면 감정이 어긋나서 못 따라갈 거고 여차 삐끗하면 또 관객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런 거였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저도 모르는 인물이다 보니 윤주상 배우와 함께 이제 뭐랄까 연기를 이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나가는 방식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선배님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요건 빼볼까요? 뭐 요거 하면 요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빼볼까요?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나갔죠, 끝까지.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가야 맞는가, 이런 거는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번 테이크를 가면서 찾아낸 거라 선배님도 굉장히 초반에 지치셨고 저도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되게 불안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처음 두세 번 하면서 이제 좀 맞춰놓은 다음부터는 이제 쭉 잘 갔죠. 그러다가 마지막 즈음에 또 뭐 그 술집에서 현락이 때리기 직전에 막 둘이 주고받는 대화 같은 장면은 조금 둘 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 감정이 잘 안 나오셔서 되게 고민하고 힘들게 그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영란 역할을 한 카작이라는 배우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못하고요. 그 베트남 배우 우연히 그쪽에서 그 일하고 있는 대기업 그 프로필을 좀 구할 수 있어서 그 웹드라마에 출연한 여배우들을 좀 프로필을 받아서 골라보던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온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연기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어쨌거나 한국말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그쪽에서 이제 한국어 강사 붙여서 한국말 대사를 좀 외우게 했고 근데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촬영 3일 전쯤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체크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첫 촬영이 들어갔죠. 첫 촬영이 이 춘천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영국이 막 서류 던지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뭐 지난달 미친 것들 하는 그 장면인데 그때는 다행히 대사가 몇 마디 없으니까 영란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 카작이라는 배우도 멘붕이 왔죠. 이게 자기 대사만 외워서 언제 대사를 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못 듣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계속 끝나고 한 매일 한 두세 시간, 2시간 반씩 이제 모든 대사를 다 외우기 시작했고 앞에서부터 외우고 뒤에서부터 외우고 번호 붙여서 뭐 1번 외워봐, 25번 외워봐 막 이러면서 모든 대사를 다 달달달달 외워서 하기 시작했고 그 통역이 또 있었는데 저랑은 이제 영어로 떠듬떠듬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통역이 그냥 매 순간 계속 그 복원을 들고 다음 회차에 찍을 것들을 계속 암기를 시켰죠. 그러면서 한국어를 좀 집중적으로 했고 그래서 다행히 한 2년 정도 살아서 한국어가 서툰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워낙에 언어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끔은 애드립도 쳐요.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그 통닭 이렇게 딸이 통닭 전해줄 때 뭐 이거 드세요 맛있으면 아니요 됐어요 하는 그건 애드립이에요. 그래서 뭐지 갑자기 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샀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실 이 영화가 가진 가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연로하신 배우님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 박정환 배우님이야 뭐 동료가 거의 스타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외국인 배우까지 이렇게 4명의 그 구성도 정말 독특한 영화가 아닌가. 네, 그렇게 내세워서 또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가요 메디스 이거 아마 본인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 영화 속 두 주연 어르신 중 양희경 배우님은 상대적으로 매체 노출이 있었기에 방송 외적으로 어떤 분인지 작게나마 짐작 가능한데 윤주상 배우님은 그렇지 않아 여쭙습니다. 혹시 실제 성격이 영화 속 연못과 많이 다르실까요? 네 많이 다르죠. 완전히 정반대십니다. 지금은 근데 양희경 선배보다 오히려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성우를 계속 하셔서 뭐 무슨 뭐 KBS 뭐 MBC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프로에 그냥 계속 듣던 목소리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은 동양화 작가로 이름을 등단을 하셨고 하시나? 아무튼 그러니까 댁에 가시면 이렇게 난을 치시는 거예요. 영국이 절대 할 것 같지 않은 그러면서 너무 부드럽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간 테이크가 21테이크인데 21번 똑같은 걸 시킨 거죠. 그걸 윤주상 선배가 이제 하셨어요.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술집 아니요, 술집 장면은 그렇게 못 가죠. 어. 그렇게 감정이 막 올라가 있는 씬은 사실 그렇게 자주 가면 진짜 큰일 나죠. 다 너무 진이 빠지고 오히려 그 마지막 즈음에 영국이 경찰서에서 혼자 나오면서 이렇게 햇빛 보면서 이렇게 눈부시 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21테이크를 갔어요. 근데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이 간 테이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연배의 배우분들이 그 연배의 배우분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막 그러다가 뭐 너무 화가 나서 확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촬영은 기약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네, 이러니까 그럴 수 없는데 이 윤주상 배우의 그 성품이 어쨌든 내가 이 작품에 참여하기로 했고 감독 믿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서 그걸 다 들어주시면서 끝까지 챙겨 주신 거였지만 영국이었으면 아마 2테이크 갔을 때 막 뭐 던지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시고 너무 부드럽고 되게 젠틀하시고 약주는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꼭 점심 때 소주를 한 병씩 드셨는데 고추는 안 넣어서 드시겠죠? 네, 고추는 이제 고추 한번 넣어서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실제로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예전에 드셨었고 지금은 안 드시는데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한번 먹어보니 또 다른 소주의 맛이 나서 아 이렇게 성격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드실 수 있겠다 싶어서 아버님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버님이 그렇게 드셨다는 네네 소주를 그렇게 한때 드셨어요. 약간 성격 있는 좀 얘기하시는 게 되게 남처럼 얘기하시는 네. 저도 이 영국이라는 캐릭터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느껴진 게 그 공중전화 처음 할 때였나? 그때 장면이었는데 뭐 주변 눈치를 보면서 하다가 딱 막상 전화를 받으니까 막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르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러는 게 참 이 캐릭터가 참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확실하게 영국이라는 캐릭터가 막 어떻게 보면은 매번 화내고 이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품이 있으신 성격이신 거죠. 네,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화면상 상당히 촌인 것 같은데 사투리를 안 쓰시는 이유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사투리가 없는 지방인가요? 그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 가면 경상도 사투리와 강원도 사투리와 충청도 사투리가 섞여 있는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하게 섞인 게 아니라 각자 충청도 말, 강원도 말, 경상도 말을 이제 하는 지역인 거죠. 그게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선택을 해야만 했죠. 사투리를 쓸 것인가? 아니면 표준어인데 약간 사투리의 억양 정도만 구사를 할 것인가? 근데 배우들이 그 지역에 온전히 진짜로 다 강원도의 말을 쓰게 되면 그러면 아마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지게 될 것 같았고 지금 하려는 게 그 지역색을 명확히 드러내서 뭔가 하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표준어가 아니고 정확히는 약간 전라도 사투리가 약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전라도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쓰는 그 단어들의 그 전라도의 단어들이 좀씩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게 됐죠. 전라도 말이 조금 베이스로 깔려 있다. 이건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그 와이프 또 제 TMI인데 제 와이프가 또 경북 사람인데요. 제 외가 쪽 분들이 강원도 태백에서 이제 한때 사시다가 이렇게 왕래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 좀 그런 특색이 실제로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설정상 판례도 외지에서 이쪽으로 온 사람이고 그리고 영국도 어디 타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이고 그런 설정들이 조금 있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팔레가 이제 아까 저기 아들
다들 수색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몇 년 정도 산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용수 낳고부터 살았으니까 한 30년 산 걸까요? 네, 용수가 33인가 뭐그 정도 설정이었으니까. 네. 질문이 고갈됐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잠시만요. 제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캐스팅 하신 배우님들 중에 제가 아까 조단혁 얘기도 한번 드렸지만 혹시 현지에서 캐스팅하신 한 분도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경매 장면이라거나 아니면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배우분들이 그분들을 많이 참고를 했죠. 특히나 그 수협 회장으로 나온 김은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캐릭터를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걸로 구성하지 않았었는데 처음에. 근데 이 남해항이라는 강원도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 와서 그 실제 수협 회장님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막 일단 지르고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소리부터 확 지르고선 시작하는데 다들 막 주눅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되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분 하는 말투, 뭐 경매 진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습득을 하셨고 뭐 그런 건 있지만 현지 분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고스톱 치는 장면에 그 뒤에 할머니 세 분 앉아 계시는데 저쪽 멀리 그건 이제 현지 분들이세요. 현지 분인데 막 저는 카메라를 볼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막 고스톱 치는 걸 너무 즐겁게 보셔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했었죠. 그러면 영국이 그 아들이 없어지고 되게 허술하게 영국이 신고를 하러 해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임순경이 빨리 불러와 해가지고 어부들님들이 갑자기 확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 배우님들이시고 네, 다 보조 출연. 그때 정말 어부님들 들어오신 줄 알고 그리고 뭐 TMI를 하자면 그러니까 보조 출연을 이제 다른 업체 분들을 쓰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불만을 얘기했더니 제작팀에서 이제 새로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온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래 진짜 같았구나. 저도 그 회사 어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되게 인상적인 그 대화가 아까 판례와 영란이라거나 영국과 판례 이런 장면도 있는데 또 약간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대화하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영화를 보고 한 5개인가 장면만 기억에 남아도 좋은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는 어떻게 혹시 떠올리셨을까요? 글쎄요, 이게 15년 전에 썼던 거라 어떻게 떠올랐는지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대사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죠. 되게 너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직접적으로 좀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형락은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할 거다 생각돼서 이제 넣게 됐죠. 근데 글쎄요, 그 대사가 어떤 되게 명확하게 이 영화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딱 전달하는 거였으면 아마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저도 뭔가 아주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그 상황에서 형락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가 거기서 그 말을 했는가를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정확히 대답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왠지 그 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남겨놓게 됐고 그런 약간 저도 잘 모르는 여백들이 아마 관객분들이 좀 채워 넣으면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에서 뭔가 이 영화가 확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 형락이라는 캐릭터가 그나마 거기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이제 서울도 살아보고 해서 더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단지 이 어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도 이 한국 전체 확장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혼자서 그냥 해봤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제재님, 작은 딸이 석가래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데 돈을 석가래 밑에 숨긴 건 의도하신 건가요? 그 반반이죠. 예, 그게 아마 다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딸을 묶어놨던 기둥도 그 집에 계속 카메라에 잡혀요. 그리고 아마도 목을 매달았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것도 이제 잡히고 결국 용수가 이제 그걸 뜯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좀 연관이 있다면 있을 수 있죠. 네, 맨 처음에 베트남 참전했던 영국이죠. 하지만 결국 영국이 뭔가 가족처럼 대하는 건 또 명란이고 베트남이 영남이고 저는 과거에 했던 일들을 되게 쉽게 다 잊어먹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아주 뼛속 깊이 남아 있어서 언젠가 다시 불쑥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희미하게 싹 놔버린 채로 밖에 살 수가 없죠. 그걸 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잊어먹으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반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만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히 목을 매달았던 거기에다가 뭐 돈을 던지는 걸 뭘 막 심어가지고 뭐 은유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히려 더 약간 장르적으로 이게 뭔가 코에 형제 영화라거나 그런 영화까지 생각이 날 뭔가 약간 코믹하잖아요. 예, 굳이 또 아무도 안 심지어 그거 올리다가 판례랑 맞았는데 판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거기 멀리다 던졌다가 막 하게 되는 게 약간 그런 되게 장르 영화 약간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지 이 어촌 그리고 쇠락해가는 지방의 어느 도시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관객분들이 작품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맨 처음에 썼던 이야기는 지금과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두 개의 시나리오를 다 본 분들은 별로 바뀐 거 없는데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많이 달라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는 저의 그게 많이 달라진 거였죠. 그때 처음에 쓸 때만 해도 그냥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보험 사기로 기획을 했고 그리고 그냥 되게 필요해서 이주 여성이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이제 2022년에 와서 보니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출생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다 방황하고 있고 많으신 분들은 막 그분들도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이제 그 사이에 15년, 14, 16년 동안 저한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한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영화에서 모든 작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건 영재를 붙이는 거였어요. 영화 제목을. 그래서 영화 제목을 뭘로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 랜드 오브 모닝캄이라는 거를 썼죠. 이게 처음에 조선이 대한제국이 해외에 알려질 때 1900년대 초죠. 그때 외국의 한 작가가 이 말을 써서 우리나라 조선을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알렸어요. 더 랜드 오브 모닝캄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좋다고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모닝캄이라는 잡지를 냈죠. 근데 실제로 이 말은 랜드 오브 라이징 선의 반대말 같은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해가 떠오르는 일본, 해가 떠오르는 나라 일본의 그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나라는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거였죠. 근데도 우리는 그게 마치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뭐 좋은 거야 뭐 이런 어떤 서정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붙이면서 이제 그렇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받아들이건 뭐건 간에 그렇게 보였던 나라가 사실 이제 점점 비어가고 있죠. 네, 아주 명백하고 아주 명확하게 부정하고 싶겠지만 아주 명백하게 비어가고 있어요. 네, 이런 곡선으로는 나라가 유지되지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다 신경을 안 쓰고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가 아마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영화 제목은 이걸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글쎄요, 뭐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었으니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막 절망스러운 상황을 막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런 느낌을 준다기보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것에 어딘가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고 이 마지막 두 사람의 대화 그리고 혼자 또 그 매일 일을 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1월 15일 정도까지 아마 극장에 걸려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분이 아니 뭐 괜찮으셨다 뭐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 말씀하셔서 극장에서 아직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좀 한 번씩 더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였고요. 이 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감독님이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재밌는 영화 그리고 이 연로하신 자꾸 표현이 좀 너무 하여튼 나이가 있으신 배우님들이 전면에서 이게 인디애나 존스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 그런 배우님들이 활약하시는 정말 영화 흔치 않은 영화고 그러니까 한 번씩 또 보시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현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